폴란드에 잠수함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스웨덴의 A26급을 채택함으로써 최초의 잠수함 수출은 무산이 됐습니다. 이제 캐나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대서양과 태평양이라는 그야말로 망망대해를 끼고 해안선이 형성된 나라다 보니까 자막 능력과 항속거리 이런 게 큰 쪽이 유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산안창호급이 메리트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디펜스 크러쉬 오늘의 주제는 한국 방산이 넘어야 할 산 잠수함 수출입니다. Ministrów zdecydowała o wyborze partnera do pozyskania, budowy i później eksploatacji okrętów podwodnych Królestwo Szwecji. 근데 그러면 이번에 이 오르카 프로젝트에 어떤 후보들이 참여를 했는지부터 알려주시죠. 오르카 프로젝트에서 스웨덴이 A26이었고 독일 같은 경우는 212CD급이라고 기존에 독일이 쓰던 212급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산안창호급 베이스로 한 개량형 이게 지금 들어갈 예정이었고요. 자, 근데 이 잠수함 수출 슬픈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희가 폴란드에 잠수함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스웨덴의 A26급을 채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기대했던 최초의 잠수함 수출은 무산이 됐습니다. 폴란드 하면 기대감이 이번에 더 컸던 게 이전에 이제 전차나 이런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그동안 있다 보니까 뭔가 그렇죠. 이제 폴란드와 한국의 어떤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 그런 기대감도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건 있죠.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제품이 너무 폴란드에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와 폴란드가 지금까지 어떤 방산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 때문에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필요 이상으로 낙관적으로 본 느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지금 이거를 보면서 우리도 이제 잠수함 수출에 대해서 야, 우리가 이 K방산이니까 되겠지 막 이런 식으로 장밋빛 예상만 할 게 아니라 좀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이 아닌 스웨덴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성능 면에서 우리가 내세웠던 거는 일단 우리가 제일 대형함이고 그만큼 가장 오랫동안 잠항할 수가 있고 수직 발사관을 통한 탄도미사일 운용까지 가능하다 이런 점까지 막 어필을 하긴 했거든요. 그렇긴 한데 우리 장점들이 과연 폴란드 입장에서 장점으로만 느껴졌을까? 사실 A26급도 그렇고 212CD급도 그렇고 장보고급에 비해서 꽤 작아요.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배수량 기준으로. 그런데 이 발트해라는 환경을 보면은 거기가 좁아요. 우선. 그 다음에 수심도 상대적으로 얕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덩치가 큰 게 굳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오래 잠항할 능력이 있어봤자 그걸 100% 하기도 힘들고 게다가 수심이 얕으니까 덩치가 클수록 불리하고요. 3,000 몇백 톤짜리는 재래식 잠수함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거를 굳이 이 발트해라는 좁은 영역에서 들이미는 거는 이 고래를 연못에 넣는 약간 좀 그런 느낌. 212CD급은 수심 17m라는 얕은 수심에서도 잠항이 가능할 정도가 강조된 그런 배고 스웨덴 같은 경우도 발트해 인접 국가니까 똑같이 이 발트해 환경에 더 최적화돼 있고 여기에 또 무시 못하는 게 폴란드는 나토 가맹국이죠. 그런데 스웨덴도 나토 가맹국입니다. 그리고 독일도 나토 가맹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다른 나토 가맹국과의 협동작전 능력을 감안하면은 그런 나토 가맹국 장비를 사는 게 이번에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그리고 탄도미사일 운용 능력 같은 경우는 솔직히 폴란드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탄도미사일 운용을 넣은 거지만 탄도미사일 잠수함은 사실 필요한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잠수함 운용국은. 그 어떤 국가들이 필요할까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들은 사실상 전부 핵보유국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북한과의 대치 같은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잠수함, 그것도 재래식 잠수함에 탑재를 한 거지 거의 모든 재래식 잠수함 보유국은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에 굳이 탑재할 생각을 안 해요. 배도 너무 커지고 비싸지고 하다 보니까. 자, 이번에 그러면 오르카 프로젝트는 물 건너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이제 캐나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하고 어느 국가들이 경쟁을 하고 있나요?
뭐 원래는 뭐 스웨덴도 있었고 프랑스도 있었고 한데 다 떨어졌고 캐나다가 딱 두 나라를 압축을 해버린 상태예요. 독일과 한국 둘 중에 하나로 확실하게 잡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일하고 피말리는 경쟁을 딱 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도 한국에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캐나다도 워낙 노후 잠수함이 숫자도 적다 보니까 이거를 더 신형으로 교체하려고 지금 현재 수량도 늘려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캐나다 수출 같은 경우는 좀 우리한테 유리한 점이 발트해와 달리 캐나다 같은 경우는 대서양과 태평양이라는 그야말로 망망대해를 끼고 해안선이 형성된 나라다 보니까 자막 능력과 항속거리 이런 게 아무래도 큰 쪽이 유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상안창호급이 메리트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폴란드는 바로 옆에 스웨덴도 독일도 있으니까 지리적 이점에는 확실히 있지만 캐나다 입장에서는 대서양을 건너서 오나 태평양을 건너서 오나 멀리서 오는 건 똑같거든요. 독일이든 우리나라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질 건 아니다라고 희망회로를 돌려볼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거죠. 캐나다가 부르면 달려갈 거야. 또 이게 KSS-3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지금 건조해가지고 몇 년간 운용까지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이 제안한 212CD형 같은 경우는 독일 해군은 지금 운용할 예정이 없고 노르웨이 해군이 완성하면 도입하겠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된 상황이에요. 건조 중이라. 운용 실적 면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승정보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여기도 또 복병이 있습니다. 어떤 복병일까요? 캐나다도 나토 국가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나토 회원국 간 협력이 더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다가 독일과 캐나다는 예전부터 어떤 방산 관련 협력이나 어떤 그 구매 관계가 굉장히 깊은 그런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심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독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캐나다가 채택하는 잠수함에 독일 걸 사면은 여기에 캐나다제 전투정보 시스템을 탑재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떡밥을 던졌어요. 다만 우리나라도 이거를 그냥 보고만 있는 건 아니고 캐나다가 잠수함 우리 걸 사면은 잠수함 정비는 맙코 캐나다 그 업체와 전략적 협력 계약을 맺어가지고 잠수함을 캐나다 국내에서 정비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게 하겠다. 그 만약에 그러면 이번 캐나다 이 수출 관련해서 수주에 성공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 잠수함 이 산업에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있을까요? 엄청나죠. 일단 지금 우리나라 방산 수출 역사는 가장 덩치가 큰 이런 계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잠수함이라는 게 크잖아요. 네. 하나에 1조 원 거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물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하나오션이라는 주계약사뿐 아니라 거기 탑재되는 다양한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 뭐 300개 이상이라고 하죠. 대규모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된다라는 점도 있고 무엇보다도 나토의 어떤 해군 생태계에 편입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토 회원국 및 유럽 시장으로의 추가 진출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고 기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앞으로 잠수함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전략적 접근과 어떤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절충교역이라는 부분, 방산 수출이라는 게 눈치가 많이 보이는 게 팔고 돈 받고 끝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즉 우리가 100을 팔면은 우리도 니네한테 100까지는 아니어도 근접하게 사줄게. 이런 기브앤테이크를 어떻게 잘 제한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요군의 요구 조건이 중요한 게 배 같은 경우는 사실 일단 설계가 딱 완성되고 나면은 그거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보유한 함형이 수출에 조금 안 맞는 면이 있다 그러면 수출형 함형을 어떻게든지 다듬어야 될 텐데 그 고객들의 요구에 맞는 함형을 어떻게 확보를 할지 이거를 현실적인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잠수함 이야기 나올 때 항상 우선적으로 첫 번째 손에 꼽아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고요. 자, 먼저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말 그대로 반응을 많이 했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캐나다 잠수함 관련된 수출이 만약에 통과를 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 역대 최대 방산 수출 기록이 될 수 있다. 이 단일 계약상에서 최대 규모의 이 방산에 대한 수출 계약이 될 수 있다. 그
모멘텀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이 특수선 그리고 또는 이 방산 부분에 대한 외형 성장이 이제 앞으로 본격화될 것이다. 결국에는 지금 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가 성공을 했었을 때는 당연히 이 방산 부분에 대한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포인트가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한국과 미국, 특히나 이 함정 MRO 사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주이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국내에 또 관련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눠봤었던 그 핵 추진 잠수함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도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관련된 밸류체인으로서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장기 모멘텀은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 지금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조선도 마찬가지고 방산도 마찬가지고 시장의 분위기에 영향을 최근에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받고 있고요. 이제 연말을 앞두고 12월 달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확실히 정부에서 그동안 못 갔던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앞으로 뭐 나와주거나 그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에 상장된 또는 그 대표적인 업종들의 주가는 부진하고요. 그동안 좀 못 갔던 이 코스닥 시장 내에서의 종목들이 올라가는 구조이니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지금 연말 정도까지는 그래도 약간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좀 다른 섹터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지 않을까라고 보시고, 지금 방산주를 투자하시는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좀 긴 호흡의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가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매수의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오히려 이 시장의 주도 업종에서 벗어났었을 때 좀 충분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중기적인 관점에서 그때가 이제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잠수함 수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더욱더 재미있는 방산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